새벽 3시 칼바람이 온몸을 베어가는 동해바다 한가운데서 나는 작은 부표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었고 파도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것은 북한 경비정의 경고음과 총성이었다. 불빛이 바다를 갈라 비출 때마다 나는 본능적으로 물속으로 몸을 숨겼다. 다시 떠오르면 폐에 박힌 찬 공기가 날카롭게 심장을 찔렀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다. 지금 돌아가면 죽음이고 여기서 멈춰도 죽음이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끝까지 남쪽으로 간다. 나는 한때 북한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다. 수만 명이 환호하던 경기장에서 골을 넣던 그 순간들이 지금 이 처절한 바다 위에서 믿기지 않을 만큼 멀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나는 지금 단 한 사람의 힘으로 새벽 바다를 가르고 있었다. 처음부터 내가 영웅이었던 것은 아니다. 함경남도 작은 공장 마을 골목에서 헌공 하나를 쫓아다니던 꼬마에 불과했다. 학교 끝나면 친구들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해가 질 때까지 뛰어다녔고 운동화 밑창이 다 닳아 발가락이 튀어나와도 공만 있으면 행복했다. 그러다도 시체육 지도원이 우연히 우리 동네에 내려왔다. 야, 그 꼬마 한 번 더 뛰어봐. 그날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지한 시선을 느꼈고 그 눈빛 하나가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다. 평양 유소년 축구학교로 뽑혔다는 통보를 받던 날 아버지 박강철은 말없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분은 함경남도 체육지도위원회 간부였지만 그날만큼은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였다. 민수야, 네가 잘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야. 기억해라. 평양으로 올라온 뒤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새벽 6시에 기상, 러닝, 체력 훈련, 전술 훈련, 영상 분석, 야간 근력까지 하루의 대부분을 축구장과 체육관에서 보냈다. 다리 근육이 찢어질 듯 아파도 잔디 위에 서 있는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느낌이 선명했다. 10대 후반, 나는 청소년 대표를 거쳐 결국 국가대표에 발탁되었다. 붉은색 유니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엠블럼이 가슴에 박혀있던 그 첫날, 거울 속에 내가 낯설 정도로 반짝여 보였다. 이제 너는 개인이 아니다. 조국을 대표하는 선수다. 감독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평양 5월 1일 경기장, 그 거대한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에 처음 입장하던 날의 공기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붉은 깃발, 일제히 흔들리는 손수건, 확성기에서 쏟아지는 구호, 땅이 울릴 정도의 함성, 푸른 잔디 위에 발을 디디는 순간 나는 스스로를 정말 조선의 영웅이라고 믿어버렸다. 전반 43분, 내 인생을 바꾼 그 골이 나왔다. 오른쪽 윙에서 넘어온 크로스를 헤딩으로 꽂아 넣던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공이 골망을 흔들자 경기장은 폭발하듯 일어섰다. 팀 동료들이 달려와 나를 끌어안았고 나는 숨이 막힐 정도로 그들 품에 파묻혔다. 스코어는 우리 쪽 1대 0. 그리고 나는 그날 신문 일면에 실렸다. 평양의 별, 박민수, 조선 축구의 미래. 기사 아래 함경남도에서 올라온 아버지는 가장 앞줄 관중석에서 눈시울을 붉힌 채 혼자 박수를 치고 있었다고 한다. 경기 후 선수 대기실 앞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나를 꼭 껴안았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민수야. 하지만 잊지 마라. 내 골은 내 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 인민의 것이다. 그 말이 당시에 나에겐 자랑스럽게만 들렸다. 국가가 나를 키워주었고 나는 그 은혜에 보답한다고 믿었다. 식당에서 주어지는 조금 더 좋은 음식, 합숙소의 따뜻한 난방, 새 축구화 한 켤레, 해외 예선 경기에 나갈 수 있다는 약속. 나는 그것들을 자유라고 착각했다. 그때까지는 몰랐다. 그 모든 영광이, 조국이 준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단 한 장의 보고서와 단 한 줄의 죄목으로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붉은 함성의 경기장이 언젠가 나를 다시 떠올릴 때는 국가대표가 아니라 반역자의 아들로 부르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까지도 나는 내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절벽 위에 서 있는지 전혀 몰랐다. 국가대표로 승승장구하던 20대 초반, 내 하루는 오로지 훈련과 경기, 그리고 앞으로의 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양 시내를 걸으면 사람들은 속삭였다. 저 사람 박민수 아니야? 그 경기에서 골 넣은 선수.
식당 아주머니는 밥그릇에 국을 조금 더 떠주며 말했다. 민수 동무, 다음에도 꼭 이겨야 해요. 나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도록 주변 모두가 부추겨줬다. 아버지 박강철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함경남도 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이었지만 나 앞에서는 늘 한 사람의 아버지였다. 어느 날 경기 후 저녁,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TV에서는 내 골 장면이 다시 흘러나왔다. 아버지는 잠시 화면을 보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내게 물었다. 민수야, 넌 네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웃으며 말했다. 당연히 더 큰 무대죠. 아시아 예선, 월드컵 예선, 조선을 세계에 알리는 거요.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좋다. 꿈은 클수록 좋지. 하지만 꼭 기억해라. 이 나라에서 영광은 언제든 죄가 될 수 있다. 어디에 서 있든 네가 사람으로서 지킬 선이 무엇인지 잊지 마라. 그때의 나는 그 말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냥 오래 사는 어른의 잔소리쯤으로 흘려들었다. 그리고 그 무지의 대가를 너무 빨리, 너무 잔인하게 치르게 되었다. 그날도 평양 시내 합숙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땀에 젖은 유니폼을 벗어던지고 샤워를 했다. 다음 달에 있을 국제 경기 준비로 훈련이 더욱 강해지고 있었지만 나는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설렘이 컸다. 밤늦게까지 전술 영상을 보다가 겨우 눈을 붙였다. 다음 날 새벽 4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벌떡 깼다. 합숙소가 아니라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나는 오랜만에 평양집에서 자고 있었다. 쿵, 쿵, 쿵.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십니까? 국가보위성이다. 문 열어라.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내 몸 안에서 들었다. 방에서 허겁지겁 나와 현관으로 나갔을 때 검은 제복을 입은 남자 5이 이미 집 안으로 들이닥치고 있었다. 박강철 동무는 어디 있나?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옷을 갖춰 입은 상태였다. 마치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이상한 체념이 떠 있었다. 반당, 반혁명 종파 혐의로 긴급 조사를 시행한다. 그 말은 곧 사형 집행 예고처럼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가 외쳤다. 아버지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체육을 위해 평생 보위부 요원의 손이 내 가슴을 밀어붙였다. 조용히 해라. 반역자의 씨도 조용히 있는 게 좋을걸. 그 순간 내 귀에만 들리는 듯한 작은 한숨이 들렸다. 아버지였다. 그는 나를 보며 최대한 평온한 얼굴을 지으려 애쓰고 있었다. 민수야, 괜찮다. 아버지는 할 말이 없다. 다만 어디에 있든 사람답게 살아라. 그게 마지막 부탁이다. 그리고 그는 뒤돌아섰다. 수갑이 채워졌고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집안의 공기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그 새벽 나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박민수가 아니라 한순간에 반역자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삶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조금도 모른 채였다. 아버지가 끌려간 지 이틀 뒤 집안은 이미 다른 세상 같았다. 거실 한가운데엔 뒤집힌 서랍과 찢어진 서류들이 널려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액자는 유리조각만 남아 있었다. 그 사이로 나는 국가대표 유니폼 상의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초인종도 없이 문이 열리며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체육성에서 나왔다는 그는 서류 한 장을 툭 던지듯 내밀었다. 박민수 동무, 반역자의 직계가족으로 판정되었기에 금일부로 국가대표 자격은 물론 모든 체육 관련 직위를 박탈한다. 평양 거주 자격 또한 취소되었음을 통보한다.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다. 잠깐만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야. 남자는 비웃듯 어깨를 으쓱했다. 수령님과 당에 반하는 자의 피가 흐른다는 것, 그게 네 죄다. 내일 새벽까지 짐을 정리해라. 함경남도 심포수산사업소로 배치 명령이 내려왔다. 그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 돌아섰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내 안에서 마지막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나는 방 한가운데 놓인 트로피와 메달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국제대회에서 받았던 메달, 조선의 별이라고 새겨진 기념패, 대표팀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 그것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내 삶의 증거이자 자부심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모두 반역자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더 선명하게 만들 뿐이었다.
결국 새벽녘 보위부 요원 둘이 와서 메달 상자를 통째로 가져갔다. 이건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국가의 재산이다. 그들이 남긴 말은 냉장고 속 얼음처럼 차가웠다. 남은 짐이라곤 옷 몇 벌과 낡은 축구화 한 켤레, 그리고 아버지가 예전에 건네주었던 작은 수첩 하나뿐이었다. 수첩 첫 장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수야,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보다 중요한 건 네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다. 나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국가대표 박민수가 아니었다. 다음 날 새벽, 평양을 떠나는 트럭에 올라탔을 때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아파트와 경기장의 조명이 뒤로 사라질수록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공허함이 피어올랐다. 인민들이 환호하던 그 경기장, 내 이름을 외치던 그 함성, 그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느껴졌다. 트럭 바닥은 차가웠고 바람은 살을 내었다. 앞자리에 앉은 운전수가 무심하게 말했다. 신포에 가면 알 거야. 거긴 공도, 박수도, 함성도 없다. 대신 냉동 창고와 비린내, 그리고 끝없는 노동만 있을 뿐이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두 손으로 무릎을 꼭 움켜쥐고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래도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끝나게 두지는 않겠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 신포라는 곳에서의 삶이, 그리고 그곳에서 맞이하게 될 바다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지, 아니면 언젠가 자유로 이끌 마지막 통로가 될지. 신포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한 것은 바다 냄새가 아니었다. 코를 찌르는 비린내와 썩은 냄새, 그리고 얼음장 같은 바람이었다. 트럭이 수산사업소 앞에 멈추자 낡은 간판과 회색 벽, 군데군데 갈라진 콘크리트 바닥이 눈에 들어왔다. 멀리서 보던 우리 바다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어장 같은 구호는 없었다. 현실은 그저 커다란 냉동창고와 녹슨 철문뿐이었다. 여기가 앞으로 네가 죽지 않고 버티면 살 수 있는 곳이다. 나를 안내하던 중년 남자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사무실로 끌려가자 책임자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반역자의 아들 박민수. 여기서는 과거가 아무 소용없다. 국가대표? 그런 건 잊어라. 넌 이제 명태 나르는 인력 중 하나일 뿐이다. 별다른 설명도 없이 바로 작업복을 던져주더니 첫날부터 냉동 창고로 향하게 했다. 두꺼운 철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안에서는 매서운 냉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하얀 김이 내 눈앞을 가렸다. 벽에는 얼음이 맺혀 있었고 바닥에는 얼어붙은 물과 생선 비늘이 엉켜 있었다. 철제 선반 위에는 냉동 명태와 고등어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1톤 실어. 트럭에 꽉 채워야 끝나는 거다. 쉬고 싶으면 빨리 하든지. 조장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다른 노동자들은 이미 묵묵히 명태 상자를 들고 나르고 있었다. 나도 따라 상자를 들어 올렸지만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한 상자, 두 상자, 세 상자. 처음에는 운동선수였으니 버틸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30분이 지나자 팔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1시간이 지나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조장이 욕설을 퍼부었고 더 힘든 구역으로 내쫓길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라고 불려 나왔을 때 식판 위에는 반쯤 찬 밥과 거의 건더기가 없는 국 한 그릇이 전부였다. 그래도 허겁지겁 입에 넣었다. 배고픔은 자존심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아주 쉽게 삼켜버렸다. 식당 구석에서 몇몇 노동자들이 나를 힐끗거리며 속삭였다. 저게 그 국가대표였다던 놈이야. 그래 봐야 지금은 우리랑 똑같지 뭐. 아니지. 우리랑 똑같은 게 아니라 더 미치지. 반역자의 새끼라잖아. 그 말들은 칼날처럼 귀에 박혔지만 대꾸할 힘도 없었다. 오후 작업은 더 힘들었다. 이미 지친 팔과 다리에 다시 얼어붙은 생선을 얻는 기분이었다. 날씨는 영하 10도, 창고 안은 그보다 더 낮았다. 손가락은 장갑 안에서도 얼어붙는 듯 했고 숨을 쉴 때마다 폐 안쪽이 시렸다. 해가 완전히 져서야 겨우 작업이 끝났다. 몸을 질질 끌며 숙소로 향했다. 숙소라고 해봐야 창고 뒤편에 붙어있는 판잣집 한 칸이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훅 올라왔다. 바닥은 삐걱거렸고 벽 틈 사이로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다. 전구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리며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평양 합숙소의 깨끗한 침대와 난방, 팀 동료들과 함께 웃던 좁은 방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이곳의 현실을 더 잔인하게 만들 뿐이었다. 녹아내린 몸을 겨우 이불 위에 던지며 나는 생각했다. 여긴 경기장이 아니다. 여긴 누가 이겼는지, 누가 골을 넣었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다. 여기서는 살아남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다. 그렇게 심포에서의 첫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긴 하루를 끝냈다. 심포에서의 시간은 달력으로는 분명 흘러가고 있었지만 내게는 매일이 똑같은 지옥의 반복처럼 느껴졌다.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뜨면 첫 느낌은 피곤하다가 아니라 배고프다였다. 어제 먹은 건 반도 안 찬 밥과 건더기 없는 국 몇 숟가락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제대로 씹을 틈도 없이 삼켜야 했다. 5시에 출근해 냉동 창고 앞에 서면 이미 몇몇 노동자들은 담배를 문 채 나를 힐끗거렸다. 저게 그 국가대표였다던 놈이야. 그래봐야 이제는 우리보다 더 미치지. 위에서는 저런 놈들을 더 세게 다루라고 했대. 속삭임은 늘 있었지만 누구도 내 앞에서 직접 말하진 않았다. 대신 그들의 눈빛이 말했다. 넌 이미 끝난 놈이야. 작업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처음에는 명태상자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작업량은 조금씩 늘어났다. 조장은 윗선에서 반역자 가족은 검증이 필요하다더라. 얼마나 버티는지 봐야 한다더라라는 말을 슬쩍 흘렸다. 그럴 때마다 내 몫의 짐은 묵묵히 더해졌다. 퇴근길에 거울을 볼 때마다 볼살이 하나둘 사라지는 게 눈에 보였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안이 깊게 파였다. 그래도 버텼다. 버티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요일,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있는 휴일이 되면 나는 혼자 바닷가로 나갔다. 심포 앞 바다는 생각보다 넓고 깊었다. 수평선 근처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평양 경기장의 함성이 겹쳐 들리는 것 같았다. 저 바다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남쪽, 남조선, 자유, 막연한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곧바로 현실적인 생각이 그 모든 상상을 잘라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국경도, 철책도, 지뢰도, 감시병도 넘기 힘든데 바다를 헤엄쳐 간다는 건 미친 짓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나는 자꾸만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마치 거기 어딘가에 나를 위한 또 다른 삶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런 내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이 바로 그날 찾아왔다. 오후 작업을 마치고 판잣집으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가 내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검은 제복, 어색할 정도로 빳빳한 모자, 차가운 눈빛, 박민수 동무인가? 예, 그런데요. 나는 이 지역 국가보위성 지도원 최기남이다. 반역자 가족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지. 그는 관리라는 단어에 힘을 줘 말했다. 마치 목줄을 쥔 사람이 줄 끝에 매달린 개를 내려다보듯이 집안을 훌듯 둘러본 그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잘 지내고 있나? 심포 생활은 어떤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식적인 대답을 하자 그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야 살아남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그 말 속에는 분명히 다른 뜻이 숨어 있었다. 그는 갑자기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손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다. 박민수 동무, 알아둬라. 영웅이 반역자 되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다는 걸. 그리고 반역자의 아들이 다시 사람처럼 사는 데는 평생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는 걸. 그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보더니 나지막이 덧붙였다. 정기적으로 들르겠다.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 반역자의 아들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나도 좀 지켜보고 싶으니까. 그가 떠난 뒤 판잣집 안은 더 좁고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겨우 남은 밥 몇 숟가락을 물에 말아 삼키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단지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니다. 나를 서서히 무너뜨리려고 한다. 굶기고 지치게 하고 결국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 몰랐다. 최기남이 준비한 올가미가 더 얼마나 집요하고 더러운 방식으로 내 목을 조여올지. 최기남이 처음 다녀간 뒤로 심포에서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바뀌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몫으로 떨어지는 작업량과 밥그릇 속 쌀알의 개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아침 조회에서 조장이 이름을 부를 때면 다른 노동자들의 이름 뒤에는 늘 건조한 숫자들이 붙었다. 김철수, 오늘 3번 창고, 리영호, 하역장. 그런데 내 이름이 불릴 땐 늘 한마디가 더 붙었다. 박민수, 1번 냉동 창고 전담.
윗선에서 특별 관리하라 했다. 특별 관리라는 말은 곧 더 혹사시키라는 뜻이라는 걸 얼마 가지 않아 깨달았다. 그날도 영하 20도의 1번 창고에서 명태 상자를 옮기고 있었다. 손가락은 이미 얼어붙어 장갑 안에서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았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상자를 들다가 잠시 허리를 펴니 조장이 소리를 질렀다. 박민수, 쉬고 싶으면 평양으로 돌아가든지. 거긴 이제 네 자리가 없겠지만. 노동자들 몇 명이 킥 웃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상자를 들었다. 자존심이나 분노가 올라오려 할 때마다 아버지가 끌려가던 새벽 현관문 소리가 그 모든 감정을 눌러버렸다. 오후가 되자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잠깐 발을 헛디디는 순간 상자가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다. 얼어붙은 명태들이 이리저리 튀어나갔다. 조장이 다가와 내 멱살을 거칠게 잡았다. 야, 국가대표 양반, 공은 잘 찼나 본데 상자 하나도 제대로 못 드냐? 반역자 새끼라더니 별 수 없구만. 그때였다. 뒤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하지. 돌아보니 최기남이 문가에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일부러 들리게 말했다. 이 몸으로는 공보다 명태를 더 오래 차게 생겼구만. 그리고 조장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몇 마디 건넸다. 그 뒤로 작업은 더욱 노골적으로 힘들어졌다. 나 혼자 2개 구역을 맡게 되는 날이 늘었고 쉬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저녁 식당에 가면 밥그릇에 담긴 양이 눈에 띄게 적었다. 밥 5숟가락, 국 3숟가락이면 끝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몸은 금방 반응했다. 계단을 오를 때 심장이 쿵쾅거리고 냉동 창고 안에서 한참을 버티다 보면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그러나 진짜는 그 다음이었다. 어느 날 저녁, 배급소 앞에서 줄을 서 있는데 창고 안에 있던 관리원이 내 배급표를 빼앗듯이 가져가더니 말했다. 위에서 지시 내려왔다. 박민수 배급은 잠정 중단이다. 잠정 중단이요? 그럼 저는 뭐 먹고? 관리원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창구를 닫아버렸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게, 왜 윗사람 마음을 거스르나. 최기남이었다. 그는 마치 우연히 지나가다가 나를 발견한 사람처럼 과장된 놀라움을 가장했다. 반역자의 아들이 여기서 밥까지 꼬박꼬박 먹겠다고? 그건 좀 욕심이지 않나? 나는 이를 악물고 물었다. 지도원 동지, 제가 뭘 더 잘못했습니까?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말을 꺼냈다. 잘못한 건 간단해. 네가 아직도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여기서 넌 숫자야. 필요하면 먹을 걸 주고 필요 없으면 굶기면 그뿐이다. 그 말은 차라리 솔직했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그날 밤 나는 냄비에 물만 끓여 마셨다. 배는 고픈 정도를 넘어 속이 타는 것 같았다. 바닥에 드러 누우니 천장이 빙빙 돌았다. 머릿속에서는 평양 경기장 잔디와 심포 냉동 창고, 천장이 번갈아가며 겹쳐졌고 함성 소리와 조장의 욕설이 뒤섞여 들렸다. 다음 날 작업 중 결국 나는 쓰러졌다. 명태 상자를 들고 나가다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다.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 싸늘한 바닥의 촉감, 멀어지는 소음들. 의무실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영양실조야. 이대로 가면 얼마 못 버틴다. 밥을 먹어야 사는 거야. 배급표가 압수당했습니다. 내가 힘겹게 말하자 의사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중얼거렸다. 반역자의 아들. 그렇군. 그는 의무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선택해. 굶어 죽을 건지 버티기 위해서라도 무릎을 꿇을 건지. 그날 저녁 판잣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불빛들이 어딘가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무릎을 꿇고 여기서 죽을지, 무모하더라도 어딘가로 헤엄쳐 갈지. 그 질문이 마치 내 안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또 다른 목소리처럼 그날 처음으로 또렷하게 떠올랐다. 의무실에서 영양실조 판정을 받고 돌아온 다음 날 나는 다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냉동 창고로 끌려 나갔다. 몸은 여전히 비틀거렸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런데도 작업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내 몸이 부서지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오후 무렵 창고 앞 공터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다.
낯익은 군용 차량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다. 문이 열리더니 검은 제복 차림의 최기남이 천천히 내렸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반역자 아들이 일하는 곳인가 보군. 노동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쏠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등을 곧게 펴고 섰다. 최기남은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접힌 부분을 펴더니 종이를 내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다. 박민수, 잘 들어라. 이건 재교육소 이송 예비 통보서다. 너 같은 놈들을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곳이지. 거기 들어가면 몇 년 만에 나올 수 있을지, 아니, 나올 수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종이 위에는 익숙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사상교양, 노동교화, 반혁명 분자 제사회화. 한 줄 한 줄이 독약처럼 눈에 들어왔다. 나는 침을 삼키며 겨우 물었다. 지금 바로 보내는 겁니까? 최기남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아니, 아직은. 내가 자비로운 편이라서 말이지.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변을 일부러 한 번 더 훑어본 뒤 내 귀에만 들리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선택해. 여기서 조용히 머리 숙이고 살지, 아니면 재교육소에 가서 사람도 아닌 것이 될지. 머리 숙이고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묻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웃었다. 간단해. 이곳 사람들 중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게 잘 보고해. 누가 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는지, 누가 몰래 라디오를 듣는지, 누가 중국으로 도망갈 궁리를 하는지 내 귀와 눈을 빌리겠다는 거다. 순간 속이 울렁거렸다. 명태 비린내 때문이 아니었다. 그 말은 제가 밀고자가 되라는 겁니까? 말을 참 직설적으로 하는군. 그래, 그거다. 잘만 하면 배급도 다시 받을 수 있고 작업도 좀 줄어들지 모르지. 그는 일부러 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반대로 거절하면 배급은 계속 끊길 거고 작업은 더 힘들어질 거다. 몸이 견디지 못하는 날이 오면 그때는 이 통보서가 진짜가 되겠지. 재교육 소행, 편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다. 수많은 동료들을 떠올렸다. 나처럼 이곳으로 쫓겨온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이미 반쯤 부서진 몸으로 겨우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 그들을 팔아넘기고 내가 산다는 것, 그건 내가 평생 축구를 하며 지켜왔다고 믿었던 최소한의 선을 스스로 짓밟는 일이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최기남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생각은 해보고 하는 말인가? 굶어 죽고 싶지 않으면 머리를 좀 써야지. 차라리 굶어 죽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팔지는 않겠습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내 스스로도 놀랄 만큼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어디에 서 있든 사람으로서 지킬 선이 무엇인지 잊지 마라. 나는 지금 처음으로 그 선을 붙잡으려 하고 있었다. 최기남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서류를 탁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래, 알겠다. 대답은 들었다. 그럼 이제 내 할 일만 하면 되겠군. 그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3일 주겠다. 그 안에 생각이 바뀌면 나를 찾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바다를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 올 거다. 트럭이 떠나고 공터엔 다시 비린내와 찬 공기만 남았다. 나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다. 잿빛 구름 사이로 동해의 바다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 순간 머릿속에 아주 또렷한 한 단어가 떠올랐다. 도망. 재교육소도 밀고자도 아닌 세 번째 길. 아무도 허락하지 않는 길. 말도 안 되는 길. 그러나 나 혼자만이라도 택할 수 있는 길.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정말 남쪽 바다에 닿을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여기서 그냥 버티며 서서히 죽어가는 것보다 바다를 향해 몸을 던지는 쪽이 차라리 인간답게 죽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이 이미 내 안에서 조용히 결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도망.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재교육소로 끌려가 인간 이하의 존재로 부서질지, 아니면 밀고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팔아넘길지, 둘 중 어느 쪽도 아버지가 말하던 사람으로서 지킬 선 안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였다. 아무도 허락하지 않는, 실패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길. 그날 밤 판잣집으로 돌아와도 잠은 전혀 오지 않았다. 불안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어봤다.
재교육소 예비 통보서에 쓰여 있던 날짜, 최기남이 말한 3일 안에 대답하라는 최후 통첩, 그리고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시간. 나는 축구 선수였다. 수영 선수는 아니었지만 최소 90분을 쉬지 않고 뛰며 상대를 쫓던 몸이었다. 폐활량은 컸고 하체 근육은 여전히 버텨주고 있었다. 냉동창고에서 혹사당하며 많이 상했지만 그래도 아직 완전히 부서지진 않았다. 만약 이 몸으로 바다를 건넌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물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가능성이 꿈틀거렸다. 다음 날 일요일, 나는 일부러 바닷가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신포 앞바다는 잿빛이었다. 파도는 거칠었고 바람은 날카롭게 뺨을 베었다. 멀리 어선들이 점처럼 떠 있었다. 함께 일하던 노동자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중얼거렸던 말이 떠올랐다. 저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남조선 동해안이랜다. 속초, 강릉, 그런 도시 이름도 있다더라. 그때는 그냥 헛소리 같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수평선을 바라봤다. 축구장에서 골대를 보며 거리를 재던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바다와 거리와 시간을 가늠하고 있었다. 직접 헤엄치는 건 무리다. 체력이 아니라 방향과 조류가 문제야. 게다가 중간에 쉴 데도 없고 그러다 문득 수산사업소 창고에 쌓여있던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스티로폼 부표, 어망, 빈 플라스틱 드럼통, 낡은 방수포, 어부들이 그걸 묶어 임시 뗏목처럼 쓰는 걸 본 적이 있었다. 그걸 이용하면 최소한 떠 있을 수는 있다.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겠지. 공처럼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생각은 점점 구체적인 그림으로 바뀌었다. 스티로폼 부표 여러 개를 어망으로 단단히 묶고 그 위에 방수포를 덮어 간이 엠목을 만든다. 완벽한 배는 아니지만 최소한 내 몸 하나를 올려놓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발판은 될 것이다. 나는 하루 종일 바다를 보며 머릿속으로 도면을 그렸다. 축구 전술판에서 패스 루트를 짜듯이 탈출 루트를 상상했다. 육로는 안 된다. 철책, 지뢰, 초소, 발을 디딜 틈이 없다. 남는 건 바다뿐이다. 이곳 경비대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교대한다. 그 1시간, 감시가 가장 느슨해진다. 그 시간을 노려야 한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다시 수산사업소 뒤편 쪽으로 슬쩍 발을 옮겼다. 경비병의 동선, 창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러 나오는 위치, 모든 걸 눈으로 훔쳐봤다. 이틀에 걸쳐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부표와 어망, 방수포 조각을 빼돌릴 수 있을지 계산했다. 들키면 끝이었다. 탈출 시도, 이전에 총살당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두려움보다 이상한 평온함이 더 컸다. 어차피 여기 남아있으면 천천히 죽는다. 굶어 죽든 재교육소에서 사라지든 나라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지워질 거다. 그렇다면 한 번은 내 발로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달려보고 싶다. 축구화 끈을 조여매며 경기장으로 향하던 그 수많은 아침이 떠올랐다. 킥오프 휘슬이 울리기 전 심장이 가장 크게 뛰던 그 순간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내가 준비하는 건 또 다른 경기라는 걸. 상대는 수비수도 다른 팀도 아니었다. 동해의 차가운 물, 조류, 바람, 그리고 총을 든 경비정. 그날 밤 판잣집으로 돌아와 작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 이제 제 길을 뛰어보겠습니다. 누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코스로.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관중석 앞줄에 앉아 나를 바라보던 그 시선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손전등 불을 최소한만 켠 채 낡은 종이에 조그맣게 글을 쓰기 시작했다. 스티로폼 6개, 어망 1, 방수포 조각, 로프, 새벽 2시 조립, 3시 출발,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이번에는 공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뛰는 경기다. 결심을 글자로 적어 내려간 그 밤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만 굴리던 상상이 이제는 실제 계획이 되었고 계획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한 그냥 죽어가는 사람의 망상에 불과했다. 첫째 날,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냉동 창고 작업을 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창고 옆 자재 더미로 향했다. 얼음처럼 하얀 스티로폼 부표들이 어망 옆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명태를 실어 나르던 동료가 잠시 등을 돌린 순간 나는 부표 하나를 슬쩍 들어 올려 창고 뒤편 그림자진 구석에 밀어 넣었다.
심장은 90분 경기 막판처럼 거칠게 뛰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밤 작업이 끝난 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판잣집을 나와 조심스레 창고 뒤로 돌아가 낮에 숨겨둔 부표를 집 쪽으로 옮겼다. 바스락거리는 스티로폼 마찰음이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둘째 날에는 어망을 노렸다. 원래는 바다에 던질 예비 어망 몇 개가 창고 옆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중 가장 낡은 것을 골라 조금씩 흘리듯 끌고 나왔다. 혹시라도 누가 왜 어망이 하나 줄었냐고 묻는다면 작업 중 찢어져 버렸다고 둘러댈 생각이었다. 이미 냉동 창고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물건이 부서지고 사라지는 일이 있었으니 아무도 진지하게 따지진 않을 것이다. 셋째 날, 마지막으로 방수포와 끈을 챙겼다. 비가 올 때 생선을 덮던 오래된 방수포는 구석에 뭉텅이로 모여 있었다. 그중 가장 작은 조각을 2개 잘라서 작업복 안에 숨겼다. 허리춤이 부풀어 올라 걷기가 불편했지만 그날만큼은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판잣집 뒤편 작은 공터에 서자 비로소 내가 필요로 하던 것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스티로폼 부표 6개, 어망 1벌, 낡은 방수포 조각, 작업장에서 몰래 가져온 밧줄 몇 가닥. 나는 손전등 불을 최대한 낮추고 뗏목 제작을 시작했다. 축구 전술판에서 선을 그리듯 머릿속에 그려둔 대로 손을 움직였다. 부표 3개를 한 줄로 나란히 놓고 다시 그 위에 3개를 겹쳐 올렸다. 총 6개, 어망으로 감싸듯 휘감은 뒤 밧줄로 여러 번 동여매어 단단히 묶었다. 매듭을 지을 때마다 손가락이 떨렸다. 이 매듭 1개가 내 목숨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방수포 조각을 덮어 앉을 수 있는 평평한 면을 만들었다. 완성된 뗏목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내 몸 하나를 겨우 버틸 정도의 부력은 있을 것 같았다. 이 정도면 적어도 떠 있을 수는 있겠지. 작업을 마치니 새벽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숨에서 나오는 김이 짙어졌고 손등에 닿는 바람이 칼날처럼 스며들었다. 나는 뗏목 옆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축구장 벤치에 앉아 킥오프를 기다리던 그 긴장감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치도 동료도 관중도 없었다. 오직 나 혼자였다. 그리고 이 경기는 비기거나 연장전이 없다. 성공하면 남쪽 바다에 닿고 실패하면 동해 한가운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뿐이다. 출발은 모레 새벽 2시로 정했다. 경비 교대 시간과 물때를 고려해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때까지 들키지 않고 뗏목을 숨겨두는 것, 몸을 최대한 아끼는 것, 배급이 끊긴 상태에서 최소한의 힘을 남겨두는 것,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계산이었다. 판잣집으로 돌아오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바다 쪽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낮게 울렸다. 저 멀리 아주 희미하게 어선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이번엔 누가 정해준 경기장이 아니야. 나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내가 고른 필드고 내가 고른 골대다. 남쪽이라는 이름의 골대. 그 말을 스스로에게 주입하듯 반복하며 나는 천천히 뗏목 위에 손을 올렸다. 이미 이 순간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사라져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나 자신과 이 바다를 상대로 하는 90분도 연장전도 승부차기도 없는 경기뿐이었다. 출발하기로 정한 새벽 이틀 전부터 나는 일부러 몸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시작했다. 조장이 뭐라 욕을 해도 상자를 조금 느리게 들었고 점심시간이면 밥을 더 천천히 씹어 삼켰다. 배급이 끊긴 뒤 겨우 얻어먹는 반 공기 밥이었지만 그마저도 그날을 위해 남겨두는 느낌이었다. 저녁마다 판잣집으로 돌아오면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머릿속으로 동선을 복기했다. 판잣집에서 뗏목까지, 뗏목에서 바닷가까지, 바닷가에서 어둠 속으로 어느 지점마다 몇 분이 걸리는지, 경비병이 담배를 피우는 자리는 어디인지, 교대 시간에는 어디에 그림자가 생기는지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리고 마지막 밤이 왔다. 달이 거의 보이지 않는 흐린 밤이었다. 바람은 심하게 불지 않았지만 동해 특유의 짠 냄새가 판잣집 틈새로 스며들어 왔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축구화가 아닌 낡은 작업화를 묶고 있었다. 묶을 필요도 없었다. 바다에 들어가기 전 결국 벗어던질 신발이었다. 그런데도 묶고 또 묶는 이유는 하나였다. 손이 떨리는 걸 감추기 위해서.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40분, 출발까지 20분이 남아 있었다.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자 평양 경기장의 잔디 냄새가 떠올랐다. 경기 시작 10분 전
라커룸에서 숨을 깊이 들이쉬던 그 순간들. 민수야, 네가 어디에서 뛰든 네 발로 선택한 방향으로 뛰어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렸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 제 발로 고른 방향입니다. 비웃어도 좋으니 한 번만 더 지켜봐 주세요. 새벽 2시가 되자 나는 조용히 문고리를 돌렸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밖으로 나가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숨을 내쉴 때마다 희미한 입김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판잣집 뒤편으로 돌아가니 며칠 전부터 숨겨두었던 스티로폼 맨목이 그대로 있었다. 누군가 발견했다면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이 순간까지 그대로 있다는 건 아직 운이라는 게 남아있다는 뜻일지도 몰랐다. 나는 뗏목에 묶어둔 밧줄을 손에 감고 천천히 끌기 시작했다. 눈앞에 땅만 보며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멀리 수산사업소 경비초소에서 담배 불빛이 반짝거렸다 꺼졌다를 반복했다. 담배를 깊이 빨고 내쉴 때마다 불씨가 붉게 살아났다가 다시 검게 죽어갔다. 그 불빛의 리듬에 맞춰 나는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몇 번인가 가슴이 목까지 치솟는 순간이 있었다. 철문이 덜컹거리는 소리, 누군가 욕을 내뱉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트럭 엔진 소리. 그때마다 나는 뱃목을 내려놓고 숨을 죽였다. 축구장에서 상대 센터백의 발걸음을 읽듯 나는 경비병들의 움직임을 읽으려 애썼다. 바닷가에 가까워질수록 파도 소리가 점점 커졌다. 철썩, 철썩. 마치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소리 같았다. 동시에 그 소리는 내 뒤로는 더 이상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 같기도 했다. 마지막 모래 언덕을 넘었을 때 눈앞에 잿빛 바다가 펼쳐졌다. 어둠 속에서도 하얗게 부서지는 포말이 보였다. 나는 잿목을 모래 위에 잠시 내려놓고 숨을 골랐다. 다리는 이미 후들거리고 있었다. 아직 물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몸의 절반은 지쳐버린 느낌이었다. 지금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 수도 있다. 며칠 더 버티다가 재교육소로 끌려가겠지만 적어도 이 바다에서 얼어 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곧바로 또 다른 그림이 떠올랐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회색 하늘, 끝없이 이어지는 구호,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가 끌려가던 그 새벽처럼 또 한 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군가의 뒷모습만 바라보는 나 자신. 나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피 비린내가 입안에 번졌다. 그것이 오히려 정신을 선명하게 해주었다. 민수야, 키 고프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앳목을 파도 가까이 끌고 갔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이 경기는 시작해버리면 다시 라커룸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기였다. 모래사장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을 때 신포라는 도시는 어둠 속에 완전히 묻혀 있었다. 불빛이라고 해봐야 창고 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전등 불과 멀리 경비초소의 담배 불빛뿐이었다. 거기엔 더 이상 내가 돌아갈 집도 팀 동료도 경기장도 없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챗목을 양손으로 밀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발목, 종아리, 무릎,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은 칼날 같았다. 한겨울 동해의 바닷물은 차갑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됐다. 마치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얼어붙는 느낌, 심장이 움켜쥐어지는 느낌이었다. 본능이 소리쳤다. 나가라, 돌아서라. 이건 인간이 견딜 온도가 아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꽉 눌렀다. 돌아서면 재교육소였다. 돌아서면 다시는 내 경기장을 고를 수 없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허리까지 물에 잠겼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신발끈을 풀어버렸다. 젖은 작업화가 모래 위에 툭 떨어졌다. 여기까지가 북한 땅이야. 나는 입술 사이로 그 말을 새어나오게 했다. 그 말이 마치 심판의 휘슬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다른 경기였다. 나는 툇목을 더 깊은 곳까지 밀고 나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몸을 앞으로 던졌다. 차가운 물이 머리끝까지 덮쳤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목이 꽉 조여들고 폐가 위로 들려 올라가는 것 같았다. 물 밖으로 얼굴을 빼내는데 몇 초가 걸렸는지 알 수 없었다. 겨우 눈을 뜨고 숨을 들이켰을 때 입에서는 떨리는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하, 하. 나는 본능적으로 뗏목 옆 밧줄을 움켜쥐었다. 뗏목 위에 올라탈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다. 앉는 순간
실루엣이 더 크게 보일 것이고 조류에 휘말려 방향을 잃을 수도 있었다. 대신 한 손으로 밧줄을 잡고 다른 손과 다리로 물을 밀었다. 평생 축구만 했지만 체력 훈련의 일부로 수영을 했던 기억이 몸 안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발목이 무거워지고 허벅지가 타들어가는 느낌, 숨이 가빠지는 느낌까지 모두 익숙했다. 단지 지금은 잔디가 아니라 동해였을 뿐이다. 지금은 전반 15분쯤이다. 나는 억지로 그렇게 생각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숨이 차다고 교체를 요구하는 선수는 없다. 아직 버텨야 할 시간이 산더미처럼 남았다. 파도는 크지 않았지만 완전히 잔잔하지도 않았다. 잔물결 하나에도 댄목이 요동쳤고 그때마다 밧줄을 쥔 손에 힘이 더 들어갔다. 뒤를 돌아보니 신포의 불빛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도시의 윤곽이 흐릿해지자 오히려 공포가 밀려왔다. 진짜 돌아갈 수 없구나. 그 단순한 사실이 몸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한 30분쯤 지났을까 팔과 어깨가 이미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다. 허벅지는 시멘트를 찬 느낌이었고 허리는 냉동 창고에서 하루 종일 상자를 날랐을 때보다 더 욱신거렸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안쪽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올라왔다. 축구로 치면 아직 전반전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연장전 끝난 선수처럼 지쳐가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다. 멈추면 바로 후반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경기다. 나는 호흡 리듬을 일부러 맞추려고 했다. 오른팔을 젓고 왼쪽 다리를 차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축구장에서 파이팅을 외치던 동료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민수야, 끝까지 뛰어. 멈추지 마. 어딘가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도 겹쳐 들렸다. 바다처럼 넓고 깊은 사람이 되어라. 골대는 보이지 않았지만 적어도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다. 남쪽. 해가 뜨면 해가 떠오르는 방향의 반대쪽. 나는 그 단어들을 가슴속에서 몇 번이고 되뇌었다. 시간이 얼마나 더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시계도 나침반도 없었다. 오직 몸의 고통과 가빠지는 호흡만이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걸 알려줄 뿐이었다. 어느 순간 파도 소리 사이로 다른 소리가 섞이기 시작했다.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낮은 진동.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점점 규칙적인 굉음으로 변해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엔진 소리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뒤를 봤다. 멀리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작은 불빛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다. 곧 그 불빛 옆으로 또 다른 불빛이 켜지고 위에서 탐조등이 바다를 훑기 시작했다. 경비정이었다. 제기랄, 욕이 새어나왔다. 전반전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팀이 골키퍼까지 모두 전방 압박으로 올라온 꼴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잼목을 더 멀리 끌어당기고 몸을 낮췄다. 물속으로 조금 더 깊이 몸을 담그며 숨을 최대한 죽였다. 파도와 어둠이 나를 숨겨주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 이 경기는 체력 싸움이 아니라 숨바꼭질이 되었음을. 그리고 그 숨바꼭질에서 걸리는 순간 결말은 끝까지 가본 뒤 승패를 나누는 축구가 아니라 심판 휘슬조차 울리지 못하고 끝나는 사형 선고가 될 거라는 것을. 엔진 소리는 점점 커졌고 물 위를 훑는 탐조등의 빗줄기가 점점 넓어졌다. 처음엔 수평선 근처를 천천히 긁고 지나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규칙적인 패턴으로 원을 그리며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누군가 탈출을 시도했다는 보고가 올라간 거야. 아니면 전기 순찰이거나 어느 쪽이든 내게 좋은 소식은 아니었다. 탐조등이 멀리서 파도 위를 스치고 지나가는 걸 보면서 나는 본능적으로 툇목에서 최대한 몸을 낮췄다. 한 손으로 밧줄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맨목 가장자리를 눌러 수면과 거의 붙다시피 했다. 머리만 간신히 내놓은 채 숨소리조차 들릴까 두려워 입을 반쯤 물속에 담갔다. 짠 바닷물이 입안으로 스며들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팠지만 기침 한 번도 할 수 없었다. 탐조등의 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이제는 파도 위에 반사되는 빛의 움직임이 똑똑히 보였다. 조금만 더 다가오면 내 몸에서 튀어나온 어두운 형체도 분명히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선택지가 떠올랐다. 잠수, 엠목을 버리고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위험했다. 이 추위에, 이 체력으로 숨을 오래 참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수면 위에 그대로 떠 있는다면 발견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 나는 이를 악물고 밧줄을 손목에 한번 감아 묶었다. 혹시라도 잠수하는 동안 손이 풀려버리면 뗏목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지금이야. 탐조등의 빛이 내 쪽을 향해 휙 돌아오는 순간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몸을 아래로 밀어 넣었다. 차가운 물이 귀와 머리를 덮쳤다. 세계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수면 위에서는 엔진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이 섞여 있었겠지만 물속으로 들어오자 모든 것이 둔탁한 진동으로만 전해졌다.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위와 아래, 오른쪽과 왼쪽의 구분이 사라졌다. 오직 몸에 감긴 밧줄의 방향만이 내가 뗏목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줄 뿐이었다. 허파가 몇 초 만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아직 안 돼. 아직 올라가면 안 돼. 나는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1, 2, 3, 10, 15, 20. 수면 위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무엇인가가 물을 세게 내리치는 소리. 아마도 파도인지 아니면 총알이 물을 때리는 소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몸이 본능적으로 위로 솟구치려 했다. 나는 일부러 다리를 펴고 몸을 더 아래로 눌렀다. 축구장에서 상대 수비를 따돌리기 위해 숨을 죽이며 뒤로 빠지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지금 뛰어나가면 오프사이드야. 참아야 한다. 타이밍은 한 번뿐이다. 그때와 똑같았다. 타이밍은 한 번뿐이었다. 허파가 타들어가는 느낌이 한계를 향해 달려가는 순간 나는 밧줄을 잡은 손에 마지막 힘을 줬다. 이제다. 몸을 위로 밀어 올리며 수면을 향해 차올랐다. 물 위로 얼굴이 튀어나오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최대한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숨이 아니라 칼날을 삼키는 느낌이었다. 폐 안으로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얼음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눈을 뜨자 탐조등의 빗줄기가 조금 떨어진 곳을 훑고 지나가고 있었다. 바로 내 자리를 비춰갔는지 아니면 아직 이 근처를 의심하는지 알 수 없었다. 경비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다. 실루엣이 보일 정도의 거리. 함선 위에서 누군가 고함을 치는 소리도 어렴풋이 들렸다. 저쪽으로 더 비춰. 조류 타고 내려갔을 거다. 끝까지 훑어.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상대팀 감독의 지시처럼 들렸다. 내 위치를 정확히 짚어내진 못했지만 대충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다시 몸을 최대한 낮추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숨을 오래 참는 경기다.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의 싸움. 몸은 이미 한계였지만 머리는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쇳목을 몸쪽으로 더 끌어당긴 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경비정이 비추는 원박, 탐조등의 패턴 바깥으로 조금씩 벗어나기 위해 전반전은 끝나지 않았고 나는 이미 2번이나 숨이 끊어질 뻔했다. 하지만 아직 휘슬은 울리지 않았다. 여기서 멈추면 이 경기는 영원히 0-0이 아니라 몰수패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선수였다. 탐조등의 원안에서 벗어나려고 뗏목을 천천히 끌어가던 그때 날카로운 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거기 정지하라. 움직이면 사격한다. 확성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익숙한 억양이었다. 수없이 들어온 구호와 비슷한 억양. 그러나 지금은 그 어떤 응원보다도 무서운 협박이었다. 바로 이어서 귀가 멍멍해질 만큼 큰 소리가 터졌다. 탕! 순간 바로 내 옆에서 물기둥이 치솟았다. 바닷물이 얼굴을 후려쳤고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2번째, 3번째 총성이 이어졌다. 탕! 탕! 이번엔 더 가까웠다. 마치 골대 옆 포스트를 맞고 튀어나오는 슛처럼 총알이 내 주변을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여기서 멈추면 끝이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밧줄을 더 강하게 움켜쥐고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몸을 낮춘 채 미친 듯이 헤엄치기 시작했다. 숨을 쉬는 리듬, 팔을 젓는 각도, 다리를 차는 템포까지 더 이상 계산이 아니라 본능이었다. 축구장에서 마지막 로스타임에 전력 질주할 때처럼 남아있는 모든 힘을 앞으로 쏟아붓는 느낌. 하지만 바다는 잔디가 아니었다. 한 발 한 발 디딜 수 있는 땅이 없다는 사실이 공포를 2배로 키웠다. 경비정의 탐조등이 내 쪽으로 완전히 돌아왔다. 눈이 부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 순간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탕! 이번에는 꾀목 바로 옆에 박혔다. 스티로폼이 산산조각 나며 부서져 나갔다. 부표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밧줄이 느슨해지며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려 했다. 안 돼! 본능적으로 손목에 감긴 밧줄을 다시 움켜쥐는 동시에 나는 그대로 물속으로 몸을 집어던졌다. 차가운 물이 다시 귀를 덮쳤고
세상이 한 번 더 조용해졌다. 물속에서 위를 올려다보니 탐조등 빛이 물표면을 일그러뜨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총알이 또 한 발, 두 발, 물을 때리는 둔탁한 충격이 느껴졌다. 나는 몸을 최대한 옆으로 굴리듯 움직이며 부서져가는 맨목 잔해를 끌고 물속을 헤엄쳤다. 허파가 다시 타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밧줄을 따라 몸을 위로 밀어 올렸다. 수면 위로 얼굴이 튀어나오는 순간 최대한 조용히 그러나 거칠게 숨을 들이켰다. 하, 시야가 흐릿하게 흔들렸다. 팻목은 이미 제대로 된 형태가 아니었다. 스티로폼 조각 몇 개가 어망에 겨우 매달린 채 물 위에 떠 있을 뿐이었다. 그때 멀리 어둠 속에서 또 다른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탐조등과는 다른 움직이지 않는 검은 실루엣. 처음엔 파도 위의 그림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선을 집중하자 그것이 바다 위로 솟아오른 바위 덩어리라는 걸 알아챘다. 작은 암초였다. 저기까지 가야 한다. 거리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100미인지 200미인지 혹은 그 이상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다. 계속 이대로 수면 위를 떠다니면 결국 탐조등이 다시 나를 찾을 것이다. 나는 부서진 뗏목 조각을 몸 앞으로 끌어당기고 마지막 남은 부력을 등 뒤에 받치듯 기대며 암초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비정의 엔진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가 어느 순간 조금 멀어지기 시작했다. 아마도 내 위치를 헷갈린 모양이었다. 그 틈을 놓치면 안 됐다. 팔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는 억지로 팔을 들어 물을 밀어냈다. 다리는 이미 쥐가 난 상태였지만 종아리와 허벅지에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긁어모아 물을 찼다. 축구로 치면 전반 45분을 넘겨 로스타임에 들어간 뒤 다시 연장전을 뛰고 있는 느낌이었다. 버티기만 하면 돼. 지금은 화려한 드리블도 멋진 슛도 필요 없다. 이 한 발 한 발만 넘기면 된다. 그렇게 한참을 헤엄쳤을 때였다. 손끝에 거칠고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다. 모래가 아니라 잔잔한 물결이 아니라 확실한 무언가, 바위였다. 숨이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다. 나는 손톱이 부러지든 말든 바위 표면을 긁어 올랐다. 미끄럽고 날카로운 돌조각이 손바닥을 찔렀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간신히 상반신을 끌어올리고 허리를 비틀어 다리까지 암초 위로 올렸다. 전신이 바위에 퍼질러지듯 쓰러졌다. 차가운 돌 위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잔디보다 더 부드럽게 느껴졌다. 숨을 몰아쉬며 몸을 바짝 낮추자 바다 쪽에서 여전히 탐조등 빛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보였다. 하지만 암초 바로 위까지는 닿지 않았다. 바위 덩어리가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가슴이 터질 듯 뛰는 심장을 손으로 눌러 가라앉히려 하면서 최대한 숨소리를 죽였다. 경비정은 한동안 그 주변을 맴돌았다. 엔진 소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를 반복했다. 마치 상대팀이 골문 앞에서 계속 크로스를 올리며 마지막 슛을 노리는 것처럼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바다를 훑었다. 그러나 결국 어느 순간 탐조등이 천천히 방향을 틀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바다 위를 긁던 빗줄기가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밤하늘에는 별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파도 소리만이 암초 아래를 때리고 있었다. 나는 바위 위에 엎드린 채 조용히 중얼거렸다. 전반전은 일단 막아냈다. 하지만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 작은 암초 위에는 물도 먹을 것도 어느 정도의 휴식도 없다는 걸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전반을 어떻게든 버티고 하프타임에 들어온 선수처럼 숨을 고르며 나는 서서히 떠오르는 두 번째 질문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후반은 어디서 어떻게 뛸 것인가?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모른다. 경비정 엔진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나는 암초에 엎드린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심장은 여전히 90분 풀타임을 뛴 뒤처럼 거칠게 뛰었고 팔과 다리는 내 몸이 아닌 것처럼 감각이 희미했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축구장에서 관중 함성이 멀어질 때 들리는 그 특유의 웅성거림과 비슷했다. 살긴 살았구나.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다른 현실이 곧바로 밀려들었다. 이곳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 나무도, 풀도, 흙도, 물도, 먹을 것도 없었다. 그저 젖은 바위뿐.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골대 뒤, 골망 같은 곳. 앞으로 공이 날아올 일도, 환호가 터질 일도 없는 외따로 떨어진 공간. 새벽이 지나고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동쪽이
옅은 회색으로 물들더니 곧 붉게 타올랐다. 해가 떠오르자 바위는 서서히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젖어있던 옷도 마르기 시작했지만 그것마저도 금방 고통으로 변했다. 살갗과 바위 사이가 달아올랐다. 목이 말랐다. 그건 단순히 물 좀 마시고 싶다 수준이 아니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느낌, 입안이 마치 사막처럼 갈라지는 느낌, 머릿속까지 뜨거운 열기가 차오르는 느낌. 조금 떨어진 곳에서 파도가 부서지며 물방울이 튀었지만 그건 전부 마실 수 없는 짠물이었다. 나는 손바닥으로 바위에 맺힌 작은 물기를 모아 혀로 훔쳐보려 했다. 하지만 바닥 기운이 잔뜩 섞인 축축함은 갈증을 전혀 해소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더 입안이 쓰게 느껴졌다. 여기서 그냥 말라 죽는 건가? 순간 경기장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관중도 심판도 동료도 없이 잔디 위에 혼자 누워 숨만 헐떡이는 선수. 휘슬도 울리지 않고 기록에도 남지 않는 경기. 그게 지금 내 모습이었다. 해는 점점 정수리 위로 올라왔다. 바위는 뜨거운 철판처럼 변했다. 그늘이 없으니 숨을 돌릴 곳도 없었다. 몸을 옮길 때마다 등과 팔, 허벅지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번졌다. 자연스레 생각은 한 곳으로 향했다. 그냥 여기서 눈 감으면 조금은 덜 아플까? 죽음에 대한 생각이 아주 선명하게 떠오른 건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다. 영양실조로 쓰러질 때조차 나는 버티면 다시 뛸 수 있다는 희미한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이 암초 위에서는 아무리 버텨도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다.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니 육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저 끝없이 이어지는 물결뿐. 그 물결 위에 한때 잔디를 가르며 뛰던 내 다리는 지금 겨우 바위 위에 몸을 붙인 채 떨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관중석 맨 앞줄에서 겨울 코트를 입은 채 나를 바라보던 눈빛. 골을 넣던 날 누구보다도 크게 박수를 치며 웃어주던 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서 나가던 그 새벽. 한 번 더 나를 바라보며 했던 말. 네가 어디서 뛰든 끝까지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천히 말라 죽는 것이 과연 끝까지 사람으로 남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가슴속에서 올라왔다. 재교육소에서 숫자로 불리며 사라지는 것도 싫었다. 동료들을 밀고 하며 살아남는 것도 싫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 바위 위에서 포기하는 것. 그것 역시 내가 평생 붙잡고 싶었던 축구와는 어울리지 않는 결말이었다. 축구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을 향해 뛰는 스포츠였다. 비기든 지든 이기든 휘슬이 울릴 때까지 뛰어야 했다. 나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았다. 머리가 빙 돌았다. 시야가 잠깐 하얘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갈증은 여전히 목을 죄고 있었고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여기서 죽을 바엔 물속에서 공을 향해 뛰듯 마지막까지 남쪽으로 가보자. 이 암초는 잠깐의 하프타임 같은 장소였다. 몸을 숨기고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전반을 준비하는 공간. 하프타임 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선수는 다시 그라운드로 나가야 했다. 나는 바다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아직 해는 높았고 파도는 끊임없이 바위를 두드리고 있었다.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에 온몸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뒤에 아주 작은 소망이 따라붙었다. 언젠가 진짜 잔디 위에서 진짜 골대를 바라보며 다시 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바보 같은 희망. 그래, 한 번만 더 뛰자.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이 경기에 연장전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심판 몰래 시간을 벌듯이 마음속으로 마지막 각오를 다졌다. 후반전은 이 암초 위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다시 동해의 물속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비록 지금은 찢어진 유니폼과 맨발뿐인 도망자지만 내 인생에서만큼은 끝까지 스트라이커로 남고 싶었다. 공 대신 자유를 향해 뛰는 스트라이커로.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암초 위 공기는 또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낮 동안 나를 태워 죽일 것 같던 햇빛이 사라지자 이번엔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가 바위를 타고 올라왔다.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입술은 이미 말라 갈라졌고 혀는 돌덩이처럼 입안에 붙어 있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같은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 여기 있으면 죽고 나가도 죽을 수 있다. 그래도 나가야 한다. 축구장이라면 감독이 후반 시작 전에 전술을 다시 짜주고
동료들이 어깨를 두드려 줄 것이다. 하지만 이 암초 위에는 감독도 동료도 전술판도 없었다. 오직 나 혼자였다. 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다. 민수야, 골대가 보이지 않아도 네가 어디로 뛰어야 하는지는 네가 제일 잘 안다. 나는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후들거려 한 번은 그대로 다시 주저앉을 뻔했다. 손으로 바위를 짚고 겨우 균형을 잡았다. 바다를 내려다보자 해가 지기 시작한 동해는 잿빛에서 검푸른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파도는 여전히 바위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아까보다 조금 잔잔해진 듯했다. 지금 아니면 다시는 못 나간다. 나는 몸에 걸친 젖은 작업복을 한 번 더 조여 쥐었다.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었지만 마치 유니폼 상의를 정리하는 의식처럼 나를 정신 차리게 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후반 시작이다. 민수야. 바위 끝까지 다가가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깊게, 아주 깊게. 폐가 아플 만큼 공기를 채운 뒤 나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바다로 몸을 던졌다. 찬물은 여전히 칼날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알았다. 이 차가움 뒤에는 더 이상 암초도 경비정도 북한 땅도 없다는 걸. 오직 남쪽만 남았다는 걸. 물 위로 떠오르자마자 나는 천천히 그러나 끊기지 않게 팔을 젓기 시작했다. 전처럼 팻목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었다. 부서진 스티로폼 조각 몇 개만이 내 주변에서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을 뿐이었다. 더 이상 그 조각들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 대신 내 몸이 뱃목이 되어야 했다. 남쪽, 남쪽. 나는 숨을 내쉴 때마다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다. 해가 지는 방향과 반대, 그쪽이 남쪽이라고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계산했었다. 나침반도 없고 별도 아직 뜨지 않았지만 내 안에는 오랫동안 뛰어온 방향 감각이 있었다. 경기장에서 골대를 향해 뛸 때 눈을 감고 있어도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 알게 되는 그 감각. 지금은 그걸 믿는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나자 팔과 어깨에 다시 불이 붙는 것 같았다. 허벅지는 납처럼 무거워졌고 종아리는 언제 쥐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떨렸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숨이 찰 때마다 나는 축구장에서 뛰던 장면들을 떠올렸다. 전반 40분. 이미 다리가 풀린 상태에서도 한 번 더 스프린트를 하던 순간 그때도 뛰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뛸 수 있다. 어느 순간부터 환각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눈앞에 잔디가 보이는 것 같았다. 스터드 자국이 남은 초록색 필드, 흙냄새, 땀냄새, 관중석의 함성. 나는 바다 한가운데서 마치 결정적인 패스를 받으러 뛰어가는 스트라이커처럼 팔과 다리를 움직이고 있었다. 머리 한쪽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만해. 여기서 눈 감으면 더 이상 안 힘들어. 다른 쪽에서는 아버지의 음성이 겹쳐졌다. 끝까지 뛰어본 사람만이 자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안다. 두 목소리가 싸우는 동안에도 내 팔은 계속 물을 밀어냈다. 다리는 이미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마치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갔다. 얼마나 헤엄쳤는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다. 30분인지 1시간인지 혹은 그 이상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팔을 한번 들어 올릴 때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안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한참을 헤엄치다가 나는 처음으로 이제는 진짜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팔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다. 다시 한번 물을 밀어내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다리도 마찬가지였다.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얼굴이 물속으로 잠기며 짠물이 입과 코로 밀려 들어왔다. 여기까지인가?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공포가 조금 옅어졌다. 경기 종료 휘슬이 들리기 직전 이미 결과를 받아들인 선수처럼 마음이 잠깐 고요해졌다. 눈을 감자 평양 경기장이 떠올랐다. 관중석, 전광판, 골대, 공. 그리고 아버지가 앞줄에 앉아 나를 향해 박수를 치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는 끝까지 제 골대를 향해 뛰어봤습니다. 의식이 멀어지려는 그 순간 어딘가에서 낮게 울리는 진동이 들렸다. 처음에는 심장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런데 점점 더 커지고 규칙적인 리듬이 느껴졌다. 부우우웅. 엔진? 나는 눈을 다시 억지로 떴다. 시야가 흐릿하게 일렁였지만 멀리 어둠 속에서 작은 점 하나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빛이었다. 환각일지도 몰랐다. 이미 한 번, 두 번 환각을 본 적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빛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 진동도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진짜라면 지금 소리를 질러야 한다. 그러나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갈증과 피로에 완전히 잠긴 성대는 마른 바위처럼 굳어 있었다. 그때 경기장 스피커 속에서 들리던 내 이름이 환청처럼 들렸다. 포워드 김민수. 그 순간 나는 마지막 힘을 다 짜냈다. 물 위로 얼굴을 억지로 밀어 올리고 폐에 남은 가장 깊은 곳까지 긁어모아 소리를 내질렀다. 여기. 목소리가 아닌 찢어지는 숨이 튀어나왔다. 다시 한번. 여기. 내 귀에는 아주 작게 들렸지만 빛은 분명히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아직 휘슬은 울리지 않았다는 것을.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역전골을 넣을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빛이 점점 가까워지다가 어느 순간 내 바로 앞에서 멈추었다.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저기 있다. 사람이다. 그 목소리는 내가 평생 들어온 북한 말투와 조금 달랐다. 단어 하나하나는 똑같은데 억양이 부드럽고 끝을 말아 올리는 느낌이 달랐다. 나는 그걸 들으면서도 이게 꿈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물 위로 둥그런 무언가가 날아왔다. 붉은 구명환, 그리고 밧줄. 잡아요. 그거 꽉 잡으라고요. 나는 이미 팔이 말라붙은 나무처럼 굳어 있었지만 마지막 남은 근육을 짜내 팔을 뻗었다. 손끝이 미끄러졌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손바닥 끝에 딱딱한 고무의 감촉이 걸렸다. 나는 그것을 잇는 힘을 다해 움켜쥐었다. 곧이어 몸이 끌려가기 시작했다. 파도가 등 뒤로 밀려나가고 차가운 물 대신 거친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누군가 내 팔을 잡아 끌며 고함을 질렀다. 올려! 하나, 둘, 셋! 그 다음 순간 나는 차가운 가판 위에 내던져지듯 누워 있었다. 쇠 냄새와 기름 냄새, 젖은 밧줄과 바닷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누군가 내 뺨을 세게 쳤다. 야, 정신 좀 차려봐요. 들려요? 겨우 눈을 떴을 때 희미한 형광등 아래로 낯선 얼굴들이 보였다. 두터운 방한복, 구명조끼, 모자. 그중 한 명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살아있네. 이 추위에 어떻게? 나는 입술을 떨며 겨우 물었다. 기가 어디입니까? 남자 하나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또렷하게 대답했다. 강원도 앞바다예요. 대한민국 동해. 이제 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 끊어졌다. 안도인지, 믿기지 않음인지, 죄책감인지 모를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눈물이 나왔다. 울 힘도 없을 만큼 지쳐 있었는데 눈물만은 저절로 흘러내렸다. 대한민국.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수없이 욕으로 들었고 적으로 배웠고 늘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교육받았던 이름.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내게는 골대 그물처럼 느껴졌다.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자 세상이 한 번 더 꺼졌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머리 위에는 흰 천장과 환한 형광등이 있었다. 코에는 의료용 냄새, 옆에서 일정한 속도로 삐 기계 소리가 들렸다. 몸은 푹신한 침대 위에 놓여 있었고 팔에는 링거 줄이 꽂혀 있었다. 고개를 조금 움직이자 누군가 다급하게 다가왔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와 간호사, 그리고 점퍼를 입은 또 다른 사람들이 서 있었다. 깨셨네요.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의사가 부드럽지만 또렷한 말투로 물었다. 나는 천장을 한 번 더 보고 나서 겨우 입을 열었다. 혹시 남쪽입니까? 옆에 있던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네, 여기 속초병원이에요.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견디고 있던 무언가가 무너졌다. 북한 국가대표 축구선수, 인민체육인, 간부의 아들, 반역자의 아들, 재교육소 후보자, 수많은 이름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단 하나의 사실만 남았다.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나는 소리나게 울었다. 숨을 쉬는 건지 우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어깨가 떨렸다. 의사와 간호사는 아무 말 없이 잠시 그대로 두었다. 울음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쯤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희는 국정원 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너무 오래 붙잡아 두진 않을 거고요.
몸 좀 추스르고 나면 김민수 씨, 이야기를 좀 들어야 합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젠 단순히 탈북자가 아니라 7시간 넘게 동해를 건넌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라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기록해둘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는 걸. 남자는 나를 똑바로 보며 물었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바다를 버티며 헤엄쳐 왔는지 천천히 있는 그대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천장을 한 번 더 올려다 보았다. 경기 끝나고 라커룸 천장을 보던 습관처럼.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부터 하는 말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전반 1분일지도 모른다. 북한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경력은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었다. 저는 끝까지 뛰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인생 경기를 여기서 다시 뛰어보고 싶어서요. 그 답은 나 자신에게 하는 대답이기도 했다. 이제 북한 국가대표가 아니라 한 명의 난민, 한 명의 축구선수, 그리고 살아남은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경기장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국정원 조사와 병원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나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이동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내가 알던 어느 도시와도 달랐다. 도로는 넓었고 차들은 쉼없이 오갔으며 사람들은 군복 대신 각자 다른 색의 옷을 입고 아무 제재 없이 거리를 걸었다. 그 모습이 마치 새로운 리그, 전혀 다른 전술을 쓰는 리그에 처음 입단 테스트를 받으러 가는 신인 선수처럼 느껴졌다. 하나원 생활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다. 아침에 기상, 식사, 교육, 상담, 한국 사회 적응 수업까지. 하루 스케줄이 마치 전지훈련 스케줄표처럼 빼곡했다. 여긴 라커룸이 아니라 새 팀으로 가기 전에 머무는 숙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담사가 웃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북한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은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에게 남은 건 영양실조로 깎여나간 몸, 바다를 건너며 생긴 트라우마,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억양과 단어였다. 수업 시간에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취업, 사대보험 같은 말을 배웠다. 북한에서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단어들이었다. 마치 새 전술을 배우는 것처럼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으로는 아직 낯설었다. 밤만 되면 악몽이 찾아왔다. 바다 한가운데서 허우적대다. 다시 가라앉는 꿈, 암초 위에서 혼자 쓰러져 있는 꿈, 관중 없는 경기장에서 혼자 공을 몰고 뛰다가 골대가 사라지는 꿈, 땀에 젖어 벌떡 일어나면 천장에는 형광등 대신 하얀 텍스트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런 나를 하나원 상담사는 묵묵히 받아줬다. 민수 씨, 북한에서의 경력은 여기서 스펙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만들어진 체력, 정신력, 집중력은 그대로입니다. 그걸 어디에 다시 써먹을지 그게 관건이겠죠. 어느 날 오후 하나원 운동장에서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몇몇 사람들은 농구를 했고 어떤 이들은 벤치에 앉아 햇빛을 쬐었다. 한쪽 구석에는 축구 골대가 하나 서 있었다. 녹슨 철골에 그물도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지만 내 눈에는 평양 5월 1일 경기장의 골대만큼이나 선명하게 보였다. 바닥에는 오래된 축구공 하나가 무심히 굴러다니고 있었다. 누가 차던 공인지도 모를 그 공이 마치 나를 부르는 패스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발끝으로 공을 멈췄다. 발바닥으로 공의 무게를 느끼는 그 감각이 너무 오랜만이라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몸이 먼저 기억을 떠올렸다. 가볍게 앞으로 밀어놓고 인스텝으로 아주 약하게 킥을 했다. 공은 잔디도 아닌 딱딱한 흙바닥 위를 천천히 구르다가 골대 옆으로 빗나갔다. 이상하게도 그 궤적이 아름답게 보였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물었다. 축구 좀 했나 봐요. 돌아보니 다른 탈북 청년 한 명이 웃고 있었다. 하나원 직원도 옆에 서 있었다. 나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조금. 요. 직원이 내 파일을 보고 말했다. 조금이 아닌데요. 북한에서 국가대표였다면서요. 그 말이 운동장 위에 울려 퍼지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북한 국가대표라는 말이 자랑이 아니라 어쩐지 부끄러운 낙인처럼 느껴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직원은 전혀 다른 표정으로 이어 말했다. 그럼 여기서 썩히기 아깝네요. 한국에도 K리그, K3, K4, 대학팀, 실업팀 많습니다. 테스트 한번 보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한국 프로리그.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화면 속 선수들, 관중석을 메운 응원가, 스폰서 마크가 크게 박힌 유니폼. 그 모든 것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제 나이가 이제 25인데요. 이쪽에선 아무 경력도 없고 가능할까요? 직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모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국가대표까지 갔던 사람이 최소한 테스트장까지는 가봐야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실패하면 어때요? 다른 길 찾으면 되지. 어차피 여기선 누구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 말이 마치 하프타임 때 감독이 던지는 한마디처럼 가슴에 박혔다. 여기선 누구나 0에서 다시 시작이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축구화를 신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봤다. 포문이 넓게 열린 새 경기장, 낯선 유니폼, 낯선 팀 동료들, 그리고 그 뒤에 아무도 모르게 북한에서의 7시간 바다 경기 기록이 깔려있는 선수. 한 번 더 뛰어보자. 진짜로 끝까지. 나는 다음날 상담사를 찾아가 말했다. 저 한국에서도 축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실업팀이든 K3든 어디든 테스트를 볼 수 있다면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상담사는 놀라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줄 거라 생각했어요. 어차피 민수 씨 인생은 이미 기적으로 시작했으니까 한 번 더 기적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렇게 나는 새 리그, 새 유니폼, 새 관중 앞에 서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됐다. 그리고 알았다. 바다를 건너는 건 그저 긴 전반전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진짜 후반전은 이제 잔디 위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원을 나온 뒤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기 시작했다. 창문 밖으로는 인공잔디가 깔린 동네 풋살장이 보였다. 저녁만 되면 사람들은 3355 모여 공을 찾고 퇴근 후에 피곤함 대신 웃음소리가 올라왔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아직도 축구라는 단어에 조심스럽게 손을 대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발이 먼저 근질거렸다. 하나원에서 연결해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나는 한 아마추어 팀에 먼저 발을 들였다. 주말 리그에 나가는 동호회 수준이었지만 그들에겐 각자의 직업과 삶이 있었다. 여기 새로 온 민수 씨, 북한에서 축구 좀 했다더라. 감독 역할을 하는 형이 웃으며 소개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번에 몰렸다. 어떤 이는 신기한 듯, 어떤 이는 조심스러운 듯 나를 훑어봤다. 공만 잘 차면 되는 거죠 뭐. 나는 최대한 가볍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첫 연습날, 낡은 축구화를 신고 그라운드에 서자 다리가 조금 떨렸다. 바다 위에서 몸이 굳던 느낌과는 다른 떨림이었다. 여기서 못하면 어쩌지? 북에서 국가대표까지 했다던 놈이 동호회에서도 별거 아니면 어떻게 하지? 휘슬이 울리고 미니게임이 시작됐다. 처음 몇 분 동안 나는 일부러 무난한 패스만 선택했다. 과감한 드리블도 강한 슈팅도 일부러 자제했다. 괜히 튀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가 전반이 끝나갈 즈음 오른쪽 측면에서 공이 애매하게 떠서 넘어왔다. 수비와 나 사이에 공 하나 들어갈 만큼의 공간이 생겼다. 예전 같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 장면이었다. 들어가야 한다. 나는 본능적으로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들었다. 타이밍을 맞춰 뛰어 들어가자 공이 내 발 앞에 정확히 떨어졌다. 첫 터치는 부드러웠고 두 번째 터치에서 골키퍼와 1대1이 됐다. 그 순간 동해의 어둠이 아니라 관중석의 조명이 떠올랐다. 결국 축구는 똑같다. 골대는 하나, 공도 하나. 나는 인스텝으로 깔끔하게 감아찼다. 공은 골키퍼 손끝을 스치며 골망을 흔들었다. 잠깐 정적이 흐르다가 뒤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야, 이거 반칙인데? 수준이 다르네? 역시 국가대표는 다르다니까? 동료들의 농담 섞인 외침에 나는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땅에 박힌 발끝이 아니라 다시 잔디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주 그들과 함께 공을 찼다. 퇴근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뛰면서도 주말만 되면 그라운드로 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지사가 한 프로구단의 2군 테스트를 연결해줬다. 결과는 장담 못하지만 적어도 한 번은 문을 두드려 봐야죠. 나는 다시 한번 시험장에 섰다. 체력 테스트, 스프린트, 패스, 슈팅, 소규모 게임. 심사위원들은 무표정하게 나를 지켜봤다. 예전 같으면 긴장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어차피 나는 이미 한 번 죽다 살아난 사람이다. 떨어지면 다른 팀 알아보면 되고 안 되면 코치라도 하면 된다. 결과는 합격이 아니었다. 하지만
완전한 탈락도 아니었다. 한 코치는 이렇게 말했다. 나이도 있고 여기서 바로 프로 등록은 어렵습니다. 대신 우리가 연결하는 K사리그 팀에서 한 시즌 뛰어보시겠어요? 거기서 증명하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북한이었다면 탈락이 곧 끝이라는 걸 의미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었다. 또 다른 길, 또 다른 리그, 또 다른 시작이 있었다. 나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K사리그 팀에 입단하던 날, 나는 처음으로 남한 팀 유니폼을 받았다. 가슴에는 스폰서 마크가 크게 박혀 있었고 왼쪽에는 팀 엠블럼, 오른쪽에는 태극기가 작게 붙어 있었다. 손가락으로 태극기를 쓸어내리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게 지금 내 골문이구나. 리그 첫 경기, 벤치에서 시작했다. 후반 20분, 감독이 나를 불렀다. 민수, 준비해. 뒤에서 침투 위주로 보고. 조끼를 벗어 던지고 유니폼을 여며 입으며 나는 동해 바다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단어를 떠올렸다. 여기요. 이번에는 구조를 요청하는 외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나 여기 있다. 아직 뛰고 있다. 그라운드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먼 과거의 냄새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평양 경기장의 흙냄새, 동해 바다의 소금 냄새, 하나원 운동장의 먼지 냄새, 그리고 지금 새로운 잔디 위의 풋내기 냄새까지. 공이 내 쪽으로 넘어왔다. 나는 여전히 스트라이커였다. 포지션만, 리그만, 유니폼만 바뀌었을 뿐 내가 쫓는 건 언제나 같았다. 골대와 앞으로 나아가는 한 발. 그게 나에게는 곧 자유라는 이름이었다. 언젠가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탈북민들을 돕는 단체, 학교 강연, 청소년 축구 교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이렇게 덧붙였다. 제가 건넌 건 동해 한 번이지만 여러분도 각자 자기만의 바다가 있을 겁니다. 아무도 대신 건너줄 수 없는 바다요. 근데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끝까지 헤엄치기로 마음먹는 순간 이미 경기장은 바뀌어 있기 시작합니다. 가끔 밤에 혼자 운동장에 남아 슛 연습을 할 때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린다. 아버지, 저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나라, 다른 리그지만 골대를 향해 뛰는 건 똑같습니다. 슛이 골망을 흔들면 나는 속으로 한 번 더 외친다. 이 골은 자유를 향해 뛰던 그날의 마지막 스트라이드에 대한 답장입니다. 그리고 깨닫는다. 내가 어디서 뛰든 어떤 유니폼을 입든 내 인생의 진짜 골대는 늘 하나였다는 걸. 두 발로 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나는 내일도 다시 잔디 위에 선다. 휘슬이 울리고 공이 굴러가면 경기는 또다시 0, 0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나는 그게 참 고맙다.